여보, 진짜 몇십 년 만이에요. 너무 바뀌어서 못 알아볼 지경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군. 서울의 을지로 입구역 지하철 정류장. 이곳에 그리운 눈길로 지하철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미국인 노부부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너무 발전해버려서 낯설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 무척 기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부부의 눈에 한 명의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노부부는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는데요. 과연 그들은 어떤 광경을 보았길래 이토록 화들짝 놀라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레리 브라운 씨의 블로그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69년 인생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기간을 머물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내 킴과 함께 서울에 갔을 때가 1980년대였어요. 그 당시 저희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저와 킴은 그 당시 이혼의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법대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저희 부부는 처음엔 우리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공통점이 많고 생활 환경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나 막상 살아보니 다른 점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변호사여도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달랐습니다. 김은 노동자들과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중시해서 주말에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고연봉을 주는 대형 로펌에 들어가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소송을 주로 맡았으며 무엇보다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항상 바쁘게 일했죠. 그래서 일적인 부분이나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대화할 때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아 점점 깊은 대화도 하지 않게 되었고 제 바쁜 생활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녀는 속상해했지만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그녀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지 결국 킴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킴과 함께 파티에 가는 날이었는데 그 파티는 우리 회사의 의뢰인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제 앞날을 위해서라도 꼭 참석해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맨 저는 이제 슬슬 출발하자고 이야기했지만 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일 때문에 중요한 부부 동반 모임이나 파티가 있을 때만 자신을 찾고 자기와의 약속은 밥 먹듯이 취소하며 집안일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는 저와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격렬한 그녀의 반응에 놀랐지만 당장 있을 파티가 중요했던 저는 나중에 와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집에 있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저 혼자 출발해 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와이프는 그날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버렸고 데려오려고 설득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끝내 그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저는 결국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게 됐지요. 저는 이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지만 중간에 신뢰하던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아 증거자료를 뺏기고 꼭 이겨야 하는 건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날개가 떨어지니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다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의뢰인과 함께 항소하여 재판에서 다시 이기고 판도를 뒤집어 만회하면서 명예를 회복했지만 예전과 달리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습니다. 한번 태도가 싹 달라졌다가 저에게 다시 사과하며 달라붙는 사람들을 보고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꼈고 내가 쌓은 명예와 위치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저는 진정으로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와이프의 소식을 수소문한 저는 그녀가 아직 재혼 상대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독교 해외 봉사단체를 통해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 또한 해외 봉사 모집에 지원해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관두고 해외 봉사를 가겠다는 저를 두고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냐고 했지만 제 실력에 자부심이 있었던 저는 돌아와서도 언제든 다른 로펌에 취직할 자신이 있었어요. 정 안 되면 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저를 만났을 때 와이프가 어찌나 놀라던지. 그녀는 처음 본 저를 기겁하며 피했지만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변한 제 모습을 어필했습니다. 질색하던 와이프도 예전과 다른 저를 느끼자 천천히 저를 받아주기 시작했고 한국에 돌아갈 때쯤엔 다시 재혼을 약속하게 됐죠. 그러니 한국이 저에게 특별한 나라일 수밖에요. 물론 가장 큰 이유가 와이프와의 재결합이라는 거지 그 외에도 한국에서 인상적이거나 좋았던 부분은 많았습니다. 서민적이면서도 활기 넘쳤던 서울의 분위기와 정 많고 눈물 많던 한국의 아주머니들. 제가 가르쳤던 가난하지만 성실했으며 항상 밝고 순수했던 모습을 잃지 않았던 한국인 학생들. 그 당시 한국은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이룩한 4개의 나라를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중 하나였죠. 저와 와이프가 가입했던 해외 봉사단체는 아직 한국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 평화봉사단 같은 경우는 한국을 더 이상 저개발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1981년 철수를 할 정도였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가난해도 표정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미래에는 더 나은 모습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낙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 뉴욕 생활에 지쳐있던 저와 킴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였던 뉴욕의 뒷면에는 높은 범죄율과 함께 퇴폐적인 분위기가 도사리고 있었죠. 얄팍한 인간관계와 가식적인 모습에 지쳐있던 저에게 한국인의 진솔하면서도 정 많은 모습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2년이 넘는 시간은 무척 뜻깊었고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상을 보낸 후에도 한국이 가끔씩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한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흐뭇함에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저희 부부는 은퇴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삶을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굳혀준 것은 바로 와이프에게 생긴 일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로서 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운이 좋았던 건지 제 주변에서는 단 한 번도 그와 관련된 사건을 겪은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실수로 불황자들이 득실거리는 거리에 잘못 들었던 와이프가 하필 약에 취해 있던 남자가 쏜 총에 맞을 뻔하고 나서야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와이프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그녀를 데리고 피신했던 데다가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간 탓에 저희 와이프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킴은 그 일 이후로 바깥 출입을 한동안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때 이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이란 도시는 너무 위험하고 저희 부부는 이제 예전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노쇠하는 힘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서 살고 싶었어요. 위험한 무기들이 쉽게 허용되지 않으며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여러 나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죠. 한국은 일단 저희가 살아본 적이 있는 나라라 심적으로 더 익숙하기도 하고 한국에 최근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도 치안이 무척 안전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덕적이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갔었던 80년대에도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치안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여자들이 끌려가 술집 여자로 전락하기도 했고 낯선 동네만 잘못 가도 깡패에게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중에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소리를 듣는 국가라니. 오래전 한국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던 저에게는 무척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한국을 확인하고 싶었던 서울에서 반년 정도 집을 빌려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희는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때도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당시 서울은 서양인의 눈에 보기엔 막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의 모습 정도였습니다. 서양 국가의 대도시들에 비견할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고층 빌딩과 아파트, 세련된 외관의 가게들은 이제 뉴욕 못지않게 완연한 현대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길거리는 훨씬 깨끗했으며 전반적인 공공시설들은 더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와이프 킴과 함께 지하철역에 갔을 때는 저희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뉴욕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하고 쾌적할 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 다양한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각종 서류들을 뗄 수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증명사진을 뽑을 수 있는 기계, 유아 수유실, 무인 물품 보관함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 또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을지로 입구역은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여보, 진짜 몇십 년 만이에요. 너무 바뀌어서 못 알아볼 지경이에요. 그러게나 말이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군. 승강장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몇 정거장 정도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거의 모든 전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더군요. 뉴욕 지하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씩 설치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만큼은 확실히 미국이 졌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흐뭇한 표정으로 역을 구경하고 있던 와중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줍고 있더군요. 남자의 행동은 좀 수상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희 부부는 남자를 유해주시하다가 한마디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자는 지갑을 훔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자주 목격했던 광경이라 익숙했습니다. 한국이 소매치기도 없고 치안이 좋은 국가라더니 여행 다녀온 지인들의 극찬과 다르게 지하철역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간은 한국도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 부부였기 때문에 그에게 왜 지갑을 훔치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그는 지갑을 들고 어디론가로 바삐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걸었죠. 저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개찰구 근처의 역무실. 역무원에게 지갑을 건네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강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갑에 연락처가 있나 싶어 살폈는데 없어서 여기다가 맡기고 갈게요. 저희 부부는 한국어를 배운 지 오래되었지만 다시 서울에 오기 전 한국어 수업을 듣고 와서 예전 실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은 잘못했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덕분에 저희가 큰 오해를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는 지갑을 훔치려고 살펴본 게 아니라 그 안에 혹시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이 있을까봐 뒤져본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우리 부부는 선량한 청년을 의심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감탄했죠. 지갑을 훔치지 않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역무실에 갖다 놓는 수고로움까지 감수할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해 호감을 품고 있었던 저희 부부는 이 일 이후로 호감이 더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지낸 지 석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큰일이 없다면 한국살이를 마친 후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 이민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려요.